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모의고사라는 거를 쳐보셨을 거예요. 많이 쳐보셨을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진짜 시험에 대비해서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경찰에 고소를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은데요. 고소장을 접수해서 범죄 피해를 호소할 때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의 수사 시스템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억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억울한 피해를 당했어요. 경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하죠. 수사 결과를 두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 송치 결정은 고소한 내용이 맞고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검찰 보고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보내는 거예요. 불송치 결정은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이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어. 기록만 검찰에 보냅니다. 송치 결정은 사건 자체가 검찰로 오고요. 사건을 받은 검찰은 이대로 기소가 가능하다. 그럼 기소를 해요. 기소라는 거는 사건을 법원에 넘겨서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건을 보니까 이 상태로는 기소하기 어려운데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도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이 기록을 보고 이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해.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이 여기서 종결되는 거고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을 어느 단계에서 도울 수 있느냐? 고소장을 작성해 줄 수가 있겠죠. 고소 보충 진술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치 결정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가 되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의견서를 내는 등으로 혐의를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이제 앉아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피해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고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고소인이 현재 들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고소 전에 입수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고소장 접수 후에 경찰 측에 수사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요청할 증거는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고소하고자 하시는 그 사실의 그 자초지종을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리된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엑셀 같은 거로 정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정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변호사 앞에서 시간 순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만 되셔도 굉장히 좋다. 물론 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소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거든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고자 하는 사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설명을 들어야만 하거든요. 결국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가 고소장을 아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럴 리가요. 그때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고소장과 증거들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서 내부에서 그 고소장이 특정 경찰관에 배당이 돼요. 고소장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고소인을 소환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그 고소 사실이 진행된 자초지종을 직접 들어보는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소보충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경찰관은 고소인을 나오게 해서 고소보충 진술을 들어보고 이를 토대로 고소보충 진술 조서라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형사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저도 고소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인의 입장으로 경찰서에 간다면 엄청나게 긴장할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하고 간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긴장을 하게 되고 자기가 진술해야 되는 내용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모의고사라는 거를 쳐보셨을 거예요. 많이 쳐보셨을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진짜 시험에 대비해서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모의조사를 받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변호사랑 고소인이랑 앉아가지고 실제로 경찰관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상 질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고소인을 조사한 경험이 있잖아요. 고소인과 함께 예상 답변도 연습할 수 있죠. 둘째, 적절한 진술 속도도 연습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집중하시다 보니 너무 빠른 속도로 진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고소보충 조사는 경찰관이 손으로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술자의 말이 너무 빠르다면 조사관이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타이핑하기는 어렵겠죠. 인간이니까요. 셋째, 감정보다 사실에 초점을 맞춘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고소인 중에는 경찰관이 당연히 자신의 편의일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러이러해서 나쁜 사람이니 제발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러한 진술 방식은 고소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해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보충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조서에 남겨지는 거거든요. 감정은 되도록 절제하고 피해를 당한 자초지종을 논리적으로 도리 있게 진술하시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진술할 때 사용할 용어도 연습하실 수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은어나 약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은어나 약어를 사용하게 돼요. 경찰관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소인이 감당을 해야 돼요. 조사를 받을 때 되도록이면 은어나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연습을 하시거나 자기도 모르게 은어나 약어를 사용하셨다면 그 은어나 약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경찰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모의조사를 통해 작성된 문답형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변호인과 문답을 한다면 아무래도 경찰서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문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문답에 자연스럽게 잘 녹여들 수 있겠죠. 잘 작성된 진술서는 좋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로 분류가 되고, 물적 증거는 물증과 서증을 말하고 인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서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냥 변호사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경찰관 앞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조금 불일치한다면 진술하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증거니까요. 검찰과 경찰에서 근무하는 조사관들은 이 문답형 양식에 굉장히 친숙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서술형으로 쓴 의견서보다는 문답형용으로 작성된 진술서가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건이 된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는 것을 강하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술조서에 꼭 반영돼야 하는 진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이 경찰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중간에서 양쪽을 이해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사건이 잘 풀리면 그렇죠.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고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내세운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을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대질 조사라는 것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을 같은 자리에 불러놓고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인이 다시 조사에 입회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세우는 증거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고소 사실에 무관한 증거거나 그 증거 자체가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경찰관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질 조사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조금 부족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문합형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사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이런 사건을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나 거래 방식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고소인 측에서 경찰관을 잘 이해시켜야 하죠.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그 불이익은 온전히 고소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에서의 역할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한 후에도 공판검사의 공소유지를 서포트하거나 고소인이 직접 증인으로서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러한 증인신문에 대비하는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하겠지만요. 정관예우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마 정관예우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당신이 검찰 전관 변호사니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건을 기소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신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검찰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전관으로서의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에 현출시키고 이를 통해서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피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검찰 전관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